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복도 많다고들 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놈은 명문대 교수가 되어 번듯하게 자라줬고 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꽃잎처럼 곱고 예의까지 발랐으니까요. 아침마다 내 방에 들러 다리가 부으셨냐며 안마를 해주는 경미를 보며 이웃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박 여사님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럴 때마다 나는 그저 허허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칼날을 갈고 있었죠. 내 눈은 못 속입니다. 60평생을 돈 냄새와 사람의 거짓 눈물을 먹고 산 박명자입니다. 사채 바닥에서 대모라 불리며 구를 때 내가 가장 먼저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 눈동자 뒤에 숨은 구렁이를 찾아내는 법입니다.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비타민도 같이 챙겨왔어요. 경미가 상냥하게 웃으며 내민 알약들. 나는 그걸 받아먹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습니다. 경미가 방을 나가자마자 나는 그 알약을 뱉어내고 분석을 맡겼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소화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신경안정제 성분이었어요. 이 고운 년이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이 집과 아들의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경미가 몰랐던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가 단순히 돈 많은 노인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억지로 숨죽이고 살던 독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들 정호가 세미나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틈을 타 나는 경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미는 화려한 외출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입술을 붉게 칠하고 있더군요. 거울 속에 경미와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미는 평소처럼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내 차가운 눈빛에 그 미소가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이 밤중에 안 주무시고. 그런데 눈빛이 왜 그러세요? 무섭게. 나는 대답 대신 경미의 화장대 위에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던졌습니다. 경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거기엔 경미의 진짜 이름, 이경미가 저지른 3건의 혼인 빙자 사기 전말과 지금도 강남에서 최 실장이라 불리는 상간남과 짜고 내 아들의 연구비를 빼돌리려 한 증거가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살고 싶으면 지져. 내가 시키는 대로 물어뜯고 훔쳐오고 망가뜨려. 그럼 내 그 더러운 과거, 무덤까지 가져가 줄게. 경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울 속에 그 예쁘장한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는 걸 보며 나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정호 씨한테만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경미가 내 발밑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신고 있던 구두 끝으로 경미의 턱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경미의 눈에 고인 눈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포였죠. 정우, 내 아들 이름 내 입에 올리지 마. 넌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라 내 사냥개야.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돈,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인간들을 잡아올 사냥개. 나는 경미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귓가에 낮게 은조렸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짖어봐. 어서. 경미는 파들파들 떨리는 입술을 열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멍멍.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주인님.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 아들 정호에게는 비밀로 한 채 나는 이 사냥개의 목줄을 쥐고 화려한 복수의 전쟁터로 나갈 겁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인간들, 이제 기대해도 좋을 거야. 박명자가 돌아왔으니까. 사냥개를 길들였으니 이제 사냥터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내가 경미에게 던져준 첫 번째 먹잇감은 강남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자산관리사 조태식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투자의 귀재라 부르지만 내 기억 속에 그는 30년 전 내 밑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새파란 조 대리일 뿐입니다. 그놈은 내가 가장 믿었던 순간 금고 안에 현금 50억과 고객 명부를 들고 야반도주했더랬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피와 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눈물이 서린 돈이었습니다. 조태식? 이 인간 지금은 강남의 빌딩 세 채나 가진 거물이에요.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접근조차 힘들 텐데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보고서를 읊는 경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율무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전공이잖아. 남자들 비위 맞추고 눈먼 돈 홀리는 거. 조태식 그놈 예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한테 환장하는 건 여전하더구나. 특히 조신하면서도 뒤가 구린 것 같은 여자한테 사족을 못 쓰지. 딱 너 아니니? 나는 경미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와 위조된 명문가 출신의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도끼 어린 눈빛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살기 위해선 사냥개가 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완전히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경미는 조태식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들르는 최고급 멤버십 바에 우연히 나타났습니다. 명문대 교수 남편을 둔 권태에 빠진 사모님 연기를 하며 조태식의 시야에 머물렀죠. 며칠 뒤 경미는 조태식에게 은밀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남편 몰래 굴리는 비자금이 좀 있어요. 세무조사 걱정 없는 곳에 묻어두고 싶은데 조 대표님이 도와주실 수 있나요? 조태식 그 탐욕스러운 인간이 그 미끼를 물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경미는 일부러 큰 금액의 현금을 조태식에게 맡기며 신뢰를 쌓았고 조태식은 경미의 가짜 신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그녀를 자신의 비밀 금고가 있는 오피스텔로 초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 조태식이 오늘 밤 자기 개인 금고를 보여주겠대요. 거기 30년 전 어머니가 잃어버린 장부랑 작물들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전화를 받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지하 단칸방에서 정호를 키우며 그놈의 이름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경미야, 똑똑히 들어라. 그놈 금고 안에 있는 건 다 챙겨.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USB 하나랑 낡은 가죽 수첩이다. 그걸 못 찾아오면 내 인생도 거기서 끝인 줄 알아. 자정이 넘은 시각, 정호는 서재에서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호가 내 기색을 살피며 묻더군요.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경미는 친한 친구가 갑자기 상을 당했다고 급하게 나갔는데 연락 없나요? 그럼 경미가 워낙 정이 많은 아이잖니. 걱정 마라, 곧 올게다. 나는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 아내가 지금 내 스승뻘 되는 늙은 사기꾼의 침대 옆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걸 넌 평생 몰라야 한다. 새벽 3시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온 경미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고 뺨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어머니, 아니 주인님. 조태식 그 인간 정말 짐승 같더군요. 경미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엎드려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든 낡은 가죽 수첩을 확인했습니다. 조태식, 이 미련한 놈. 버리지도 못하고
이걸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구나. 이 수첩 안에는 조태식이 지난 30년간 뇌물을 바친 정재계 인사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경미의 멍든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내 손길에 경미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잘했다. 아주 잘했어. 이제 조태식은 끝이야. 내일 아침이면 그놈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하게 될 거다. 나는 경미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조태식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 돈을 뺏고 내 삶을 망가뜨린 인간들, 이제 한 놈씩 목줄을 잴 차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울고 있는 경미의 눈 뒷면에서 찰나였지만 기이한 광기를 보았습니다. 사냥개가 주인의 손을 물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냥의 맛에 중독된 건지 뭐 상관없습니다. 주인을 무는 개는 그 즉시 도살하면 그만이니까요. 조태식이 몰락했다는 뉴스가 아침 뉴스 하단을 장식했습니다. 강남의 자산관리사 거액의 횡령과 뇌물장부 발각으로 긴급 체포. 식탁 맞은편에서 토스트를 씹던 정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리더군요. 어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니까요. 저 사람 우리 대학에도 기부금 내겠다며 찾아왔던 양반인데 나는 그저 조용히 율무차를 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겉만 봐서는 모르는 게 사람 속이지. 내 시선은 부엌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죽을 먹는 경미에게 향했습니다. 경미는 짙은 화장으로 뺨에 멍을 가렸지만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의 정적을 깨뜨린 건 요란한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경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가죽 재킷을 걸친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었죠. 어머님 잠시만요. 아는 동생인데 급한 일이 있나 봐요. 경미가 허겁지겁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놈이 바로 경미와 짜고 내 아들의 뒤통수를 치려던 상간남 최 실장이라는 것을요. 나는 정호에게 과일을 좀 사오라며 집 밖으로 내보낸 뒤 현관 쪽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야, 이경미, 너 미쳤어? 조태식 그 영감탱이가 잡혀갔다는데 너 왜 연락이 안 돼? 우리가 작업 치려던 돈은 어떻게 된 거야? 최 실장의 거친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경미가 절박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지금 시어머니 계셔.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일단 가. 시어머니? 그 늙은이가 뭐? 야, 너 설마 그 할망구 돈 혼자 먹으려고 술 쓰는 거 아니지? 아님 그 교수 남편이랑 진짜 살림이라도 차리고 싶은 거야? 쾅! 나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최 실장과 경미가 동시에 얼어붙었죠. 최 실장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님 되시나? 우리 경미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죠? 제가 경미랑은 아주 깊은 사이거든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 나는 그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습니다. 30년 전 사채 바닥에서 내 돈 떼먹으려던 장정들을 제압하던 감각이 손끝에 살아났습니다. 아! 이 할망구가 진짜. 입 조심해라, 어린 놈아. 내가 경미랑 무슨 짓을 모의했는지, 경미가 누구 손에 목줄이 잡혀 있는지 궁금하니? 나는 최 실장을 문 밖으로 밀쳐내며 경미를 돌아보았습니다. 경미는 바들바들 떨며 내 눈치를 보고 있었죠. 나는 그녀의 손에 주방 가위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경미야, 내 과거의 잔재가 내 집 앞까지 찾아왔구나. 사냥개는 주인의 집을 지키는 법이지. 저놈, 내 손으로 정리해.
경찰에 넘기든 아님 내가 가진 그 화려한 말솜씨로 다신 발 못 붙이게 만들든 만약 저놈 입에서 내 아들 귀에 들어갈 소리가 한마디라도 나온다면 그땐 내 목줄을 내가 직접 끊어버릴 거야. 경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최 실장에 대한 증오인지 아니면 나에 대한 공포인지 구분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가위를 쥔 채 최 실장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오빠, 나랑 얘기 좀 해. 오빠가 원하는 게 돈이지? 따라와. 두 사람이 아파트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10분 뒤 창밖으로 최 실장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도망치듯 단지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경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위 끝에 스친 건지 아님 제 입술을 깨문 건지 처리했어요. 다시는 안 나타날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하지만 명심해라. 최 실장 같은 놈들은 언제든 다시 냄새를 맡고 찾아오지. 내가 완벽하게 내 사냥개가 되지 않는 한 내 과거는 영원히 널 따라다닐 거다. 나는 경미에게 수건을 던져주며 덧붙였습니다. 씻어라. 정오 올 시간이다. 그리고 내일은 두 번째 사냥을 준비해야지. 이번엔 좀 더 큰 놈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던 그 인간. 박 회장. 경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 회장. 정재계를 주무르는 그 거물의 이름이 나오자 경미도 직감한 모양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박 회장. 그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입안이 써내려갔습니다. 30년 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합법의 탈을 쓰고 갈취해간 괴물. 그는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설 재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묻은 피는 화려한 금칠로 덮였고 그가 짓밟은 수많은 이의 절규는 고층 빌딩 아래 묻혔죠.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어린 정오를 품에 안은 나를 빗속으로 내던지며 비웃던 그 서늘한 눈빛을. 박 회장은 조태식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 주변은 전직 요원 출신 경호원들이 겹겹이 싸고 있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곁에 가겠어요? 경미의 목소리는 공포로 젖어 있었습니다. 사기꾼인 그녀에게도 박 회장은 범접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였겠죠.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회장과 그 옆에서 화사하게 웃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지독한 징크스가 하나 있지. 자기가 젊은 시절 유일하게 사랑했다가 죽게 만든 그 여자, 윤희를 닮은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는 거야. 경미야, 너는 화장법만 조금 바꾸면 윤희와 판박이가 될 수 있어. 내가 지난 5년 동안 널 내 아들 며느리로 점찍고 지켜본 이유가 단순히 내 사기 실력 때문인 줄 알았니? 경미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경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오늘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골격, 눈매, 그리고 사람을 홀리는 그 특유의 분위기까지. 경미는 내가 박 회장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키운 독 화살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려고 정호 씨랑 결혼시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억울하니? 넌 내 아들을 등쳐먹으려 했고 난 널 이용해 복수를 하려는 것뿐이야. 우린 아주 공평한 거래를 하는 거지. 나는 경미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보냈습니다. 걸음걸이, 말투, 심지어 윤희가 좋아하던 향수 냄새까지 몸에 배게 했죠. 몇 주 뒤 박 회장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파티가 열렸습니다. 경미는 은은한 진주빛 드레스를 입고
30년 전 윤희가 즐겨하던 올림머리를 한 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파티장 구석에서 집사로 위장의 상황을 지켜보던 내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경미에게 머문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홀린 듯 경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윤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경미는 완벽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수줍은 듯 내리뜬 눈방울. 박 회장은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정우가 예고 없이 파티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대학 기부금 관련으로 초청받은 정우는 파티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아내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경미야, 내가 왜 여기?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니? 정우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파티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경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박 회장의 눈빛은 순식간에 의욕과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칫하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고 내 아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나는 나직하게 움츠렸습니다. 경미야, 내 실력을 보여줘.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모두 죽는다. 정우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은 내 귀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심장이 고막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뿐이었죠. 박 회장의 매서운 눈이 경미와 정우를 번갈아 훑쳤습니다. 30년을 야수로 살아온 노회한 인간입니다. 찰나의 흔들림도 놓칠 리 없었죠. 교수님, 이쪽 분과 아는 사이입니까? 박 회장의 낮고 깔깔한 목소리가 정우를 향했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경미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회장님. 경미야, 너 오늘 친구 상가집 간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이 옷은 뭐고? 나는 어둠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경미의 등줄기가 뻣뻣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사기꾼의 피는 달랐습니다. 경미는 정우가 손을 뻗기도 전에 눈물을 왈칵 쏟으며 박 회장의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에요. 저를 스토킹하고 괴롭히던 그 무서운 사람. 파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미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남편이잖아. 경미는 공포에 질린 연기를 하며 내뱉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이 사람 몰라요. 제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매일 밤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저를 아내라고 부르며 협박했다고요. 박 회장의 눈에 서려있던 의심이 묘한 흥미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윤희를 보호하려는 젊은 시절의 자신으로 돌아간 듯 정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 교수, 실망이 크군. 학식 높은 양반이 이 젊은 처자를 이토록 괴롭히고 있었다니. 보안 요원들, 이 사람 당장 밖으로 끌어내. 어머니 어디 계세요? 경미가 이상해요.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끌려나가는 정우의 절규가 파티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내 아들, 평생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맹세했던 내 아들이 내가 설계한 지옥 한복판에서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나서면 정우는 죽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치부를 아는 자에겐 자비가 없는 인간이니까요. 파티가 끝난 뒤
박 회장은 경미를 자신의 비밀 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미리 심어둔 도청기를 통해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윤서양 아니, 윤이야. 정말 너인 거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이미 이성을 잃은 늙은 짐승의 그것이었습니다. 경미는 속삭이듯 대답하더군요. 회장님 무서워요. 그 남자가 또 찾아오면 어쩌죠? 걱정 마라. 그놈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손을 써뒀으니 이제 넌 나하고만 있는 거다. 도청기 너머로 들리는 박 회장의 음습한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서양, 아까 그 민 교수라는 사람, 그 사람 어머니가 박명자라는 노인네라던데 너 혹시 그 할망구 아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이미 내 뒷조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박명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들이 민정호라는 것을 그가 알아챈 것입니다. 경미의 대답이 지체되었습니다. 1초, 2초, 그 정적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경미가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물론이고 정호의 목숨까지 박 회장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냥개가 주인의 목을 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사냥을 완수할 것인가. 박명자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회장님. 그 스토커 어머니 성함인가 보죠? 경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를 배신하는 순간 그녀의 사기 전과와 최 실장의 시신옥은 그의 준하는 치부이 세상 천지에 공개될 것이라는 거요. 그래, 그렇겠지. 그 할망구가 살아있을 리 없지. 박 회장은 안심한 듯 경미를 끌어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는 조태식의 몰락 이후 내 소나기에 들어온 정재계의 또 다른 하수인들이었습니다. 준비해라. 박 회장의 별장을 칠 시간이다. 그리고 정호. 내 아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와. 손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들 전부 박 회장 곁으로 보내주마. 복수의 칼날이 이제 박 회장의 목전까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미의 목소리에서 느껴졌던 그 서늘한 침착함. 그녀는 이제 내 사냥개를 넘어 자신만의 사냥을 시작하려는 듯 보였으니까요.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내가 박 회장의 목을 조이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가장 먼저 걸려든 건 정호였습니다. 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괴한들은 정호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시켰습니다. 명분은 스토킹 증세를 동반한 심각한 편집증. 대학 교수인 정호의 사회적 생명은 그 한마디에 처참하게 난도질 당했습니다. 나는 정호가 갇힌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내가 알던 번듯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 링거 바늘 자국으로 가득한 팔, 그리고 억제대에 묶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손. 어머니, 경미가 이상해요. 나를 보고 웃으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어머니, 경미 좀 찾아주세요. 걔가 협박당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정호는 바보같이 아직도 경미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들의 피눈물을 보며 내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정호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금방 꺼내줄게. 다 엄마 잘못이다. 엄마가 미안해. 나는 병원을 나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경미야, 어디니? 회장님 전용 펜트하우스예요. 왜요, 주인님? 아드님 걱정이라도 되시나 봐요?
경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비웃는 듯한 여유가 넘쳤죠. 그녀는 박 회장의 품 안에서 권력의 단맛을 알아버린 겁니다. 박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차명 계좌를 관리하는 위치까지 올라간 경미는 이제 내 사냥개가 아니었습니다. 너 내 아들 저렇게 만든 거 내 아이디어니? 회장님이 묻더라고요. 저 스토커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곳에 가둬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어머니, 제가 잘했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미의 까르르 웃는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독사를 키운 건 나였지만 그 독사가 내 아들을 먼저 물 줄은 몰랐습니다. 경미야, 내가 잊은 게 있나 본데. 최 실장 사건 아직 내 손에 있어. 아, 그 가위요? 어쩌죠? 회장님이 어제 그 가위랑 최 실장 시신까지 깔끔하게 소각로에 넣어주셨거든요. 이제 전 무죄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위험하죠. 회장님이 30년 전 장부를 가진 할머니를 아주 혈안이 되어 찾고 계시거든요. 판이 뒤집혔습니다. 박 회장의 권력을 등에 업은 경미는 이제 나를 위협하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내 정체를 밀고 하는 대가로 완벽한 신분 세탁과 박 회장의 사후 재산까지 약속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은퇴하세요. 아드님은 제가 평생 병원비 내주며 보살펴 드릴게요. 그게 어머니와 저의 마지막 고부간의 정 아니겠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길가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군요. 30년 전 박 회장에게 쫓겨 정오를 안고 빗속을 뛰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경미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배신하고 온 사람은 더더욱. 경미가 나를 배신했듯 박 회장도 결국 경미를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을 토사구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경미야, 넌 박 회장을 너무 몰라. 그 인간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을 절대 곁에 두지 않아.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태식의 금고에서 가져온 낡은 가죽 수첩. 그 안에는 박 회장이 30년 전 윤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윤희를 닮은 여자들을 찾았던 진짜 이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비뚤어진 강박이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다짐했습니다. 경미야, 박 회장. 너희 둘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보내주마. 내 아들의 눈물,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이제 사냥개와 주인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짐승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끝에서 마지막에 웃는 것은 30년을 벼려온 나의 증오가 될 것입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나는 박 회장의 칠순 기념 자선 파티가 열리는 그날을 결전의 날로 잡았습니다. 경미는 이미 박 회장의 실질적인 안주인 행세를 하며 그가 세운 바벨탑의 꼭대기에서 승취감에 취해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박 회장의 모든 치부를 덮어줬으니 완벽한 안전지대에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을 위해 피를 묻힌 사냥개를 절대 살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그 장부 내놓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있는 아드님 영영 못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파티장 화장실에서 마주친 경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 뒤에 숨은 추악한 욕망이 진동했죠.
나는 경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경미야, 박 회장이 30년 전에 윤희를 어떻게 죽였는지 아니? 사랑해서 죽였다고 믿니? 아니, 윤희가 박 회장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다 그놈 손에 밀려 고층 빌딩에서 떨어졌지. 박 회장은 지금 내 얼굴을 보며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자기를 고발하러 온 유령을 보는 기분일 거야. 경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그 안엔 박 회장이 조퇴식을 시켜 최 실장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녹취록, 그리고 내가 최 실장을 찌를 때 박 회장의 사주를 받았다는 가짜 증거들이 들어있다. 박 회장은 이미 널 살인 교사범으로 엮어내칠 준비를 끝냈어. 내가 나를 배신한 순간 박 회장도 널 버린 거야. 그 순간 파티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리 매수해둔 보안 직원이 실행시킨 것이었죠. 하지만 그 영상은 경미의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박 회장이 윤희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저질러온 추악한 정경유착에 민낯이 담긴 고발 영상이었습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매를 위해 모인 정재계 인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 있던 박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틀었어? 박 회장의 절규가 울려 퍼질 때 나는 당당히 군중 사이를 걸어나갔습니다. 30년 만에 그와 정면으로 마주 선 것입니다. 박 회장, 기억나나? 30년 전 빗속에서 당신이 내쫓았던 박명자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재산을 뺏고 이제 내 아들까지 미치광이로 만든 대가 오늘 그 바벨탑과 함께 치르게 될 거야. 그때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미가 갑자기 품 안에서 날카로운 송곳을 꺼내 박 회장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내가 준 USB 속 가짜 증거를 보고 공포에 질린 경미가 박 회장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먼저 선수친 것이었습니다. 이 늙은 괴물아, 내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해? 죽어버려. 경미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박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경미를 제압했고 파티장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쓰러진 박 회장과 끌려나가는 경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냥개가 주인을 물었고 주인은 자신이 세운 탐욕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습니다. 내가 설계한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아수라장 속에서 나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내 손엔 아들이 갇힌 병원의 퇴원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호야,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다 끝냈어.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수의 끝에 남은 것은 승리의 쾌감이 아닌 텅 빈 허무함과 씻을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날의 자상으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연이어 터진 비리 폭로와 살인 교사 혐의를 견디지 못하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그의 건설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졌고 경미 역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희대의 고부 잔혹사라 부르며 수군거렸습니다. 나는 그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정호를 데리고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정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죠.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사기꾼이었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어머니의 거대한 설계가 있었다는 진실은 정호의 영혼을 반쯤 죽여놓았습니다. 어머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지는 해변에서 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맑지 않았고 깊은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경미가 그런 여자인 줄 아셨던 거죠? 제가 경미를 데려왔을 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나는 파도 소리에 묻히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될 것도, 그 아이가 널 배신할 것도 전부 내 계산 안에 있었단다. 정우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에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죠. 저를 사랑하시긴 했나요? 아니면 저도 어머니 복수국에 필요한 말 한마디에 불과했나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나는 정우의 떨리는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차갑게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이기셨어요. 박 회장도 무너졌고 경미도 감옥에 갔죠.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도 잃으셨어요. 이제 제 눈엔 어머니가 박 회장과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정우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모래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오직 이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남편의 한을 풀고 뺏긴 돈을 찾고 악인들을 처단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남은 건 차가운 바닷바람과 아들의 증오뿐이었습니다. 몇 달 뒤 교도소에 있는 경미에게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주인님, 아니 박명자 씨,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당신은 나보다 더한 괴물이 됐어요. 당신 아들의 눈빛을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이 평생 짊어지고 갈 형벌이니까.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경미의 말이 맞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먹을수록 목을 조여오는 독사과였습니다. 나는 박 회장을 파멸시키기 위해 나 스스로 박 회장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나는 정우가 떠난 빈방에 앉아 조태식의 금고에서 가져온 낡은 가죽 수첩을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30년의 증오가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이제 내게 남은 과업은 복수가 아니라 망가진 아들의 마음을 돌리는 기나긴 참회의 시간이겠지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나는 율무차 한 잔을 타서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서 정우의 방에 불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비록 정우는 아직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내 곁에 있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걸까? 허공에 대고 묻는 내 말에 대답하는 건 서글픈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겠다고. 아들에게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그의 그림자가 되어 곁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이 처절했던 막장 드라마의 마지막 장이자 박명자라는 한 여자가 짊어져야 할 진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